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영수. 75살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왜 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글쎄요. 그 질문에 저는 아직도 정확한 답을 못 찾겠습니다. 어쩌면 답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선택이 있었을 뿐이죠.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1995년에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갔어요. 딸 둘을 데리고요.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8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열었고 저는 그 가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럭저럭 살았어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이웃집 멕시코 아주머니와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죠. 그분이 만들어준 타말레스를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통했어요.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영어를 금방 배웠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 숙제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대견했습니다. 비록 제가 도와줄 순 없었지만요. 큰딸이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던 날, 저는 가게 카운터 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작은 딸도 2년 뒤 같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2010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점심때쯤 쓰러졌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 때 딸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혼자 운영하기 힘들었고 결국 6개월 뒤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 저는 큰딸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돌봤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크면서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중요해졌고 큰딸은 승진하며 더 바빠졌습니다. 작은 딸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갔어요. 일자리 때문이었죠. 어느 날부터 큰딸네 집에 가면 제가 손님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이거 먹어도 될까 생각하게 되고 소파에 앉을 때도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 먼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사위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거실에 있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환대받는 손님도 꼭 필요한 가족도 아닌 그저 신경 써야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 속에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한국 가서 사시는 건 어때요? 엄마 친구분들도 다 거기 계시고 엄마 언어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손주들 곁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딸도 힘든 거예요.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엄마 챙기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내 나라면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묘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한국어 안내 방송, 한글로 된 표지판들.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도 이미 제가 떠났던 그 한국이 아니라는 거요. 큰딸이 미리 알아봐 준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실버타운이었어요. 영상통화로 보여줬을 때 딸은 흥분해서 말했죠. 엄마, 여기 너무 좋은 데야. 사람도 많고 시설도 최고래. 병원도 가깝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사진 속 실버타운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깔끔한 원룸 구조의 방들, 잘 가꿔진 정원, 밝게 웃고 있는 노인들, 식당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었어요. 월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딸들이 나눠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여기선 외롭지 않을 거라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라고요. 입주 첫날은 5월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가 식당이고요. 이쪽이 프로그램실입니다. 요가 수업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1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았죠. 아, 여기선 친구를 난이 사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 밥을 먹고 휴대폰을 보고 말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물 좀 주세요. 같은 말만 오갈 뿐이었죠.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세 분이 더 계셨어요. 인사를 했지만 고개만 까닥할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기 음식은 미국이랑 많이 다르네요. 저 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한 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잠깐의 침묵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시 각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너무 말을 많이 걸었나? 거울을 보니 피곤한 할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인사만 간단히 나눌 뿐이었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요.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았거든요. 식당에 가서도 혼자 밥을 먹고 산책도 혼자 하고 방에서도 혼자 TV를 봤어요. 미국에서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외로웠어요. 미국에선 외로움이 당연했지만 여기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웠으니까요. 직원들은 늘 웃으며 물었습니다. 불편한 점 없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요청해 봤습니다. 식당 음식이 제 입맛엔 좀 싱거운데 간을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으로 통일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을까요? 6시는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원래 그렇게 운영됩니다. 주방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방이 좀 추운데 난방을 더 틀 수 있을까요?
중앙 난방이라 개별 조절이 안 됩니다. 담요를 더 드릴까요?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정, 시스템, 운영 방침. 직원들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귀는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하루 일과가 정해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8시에 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9시에 산책하고 10시에 방으로 돌아와서 PV 보고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엔 낮잠 자거나 책을 읽고 6시에 저녁 먹고 8시에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몇 번 참여해봤어요. 요가 수업,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하지만 거기서도 사람들과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각자 헤어졌어요.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만 남기고요.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자꾸 미국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외로움이 그리워질 정도였어요. 적어도 거기선 제가 왜 외로운지 알았거든요.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이방인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여기선 왜 외로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도요. 영어 뉴스를 틀어놓고 괜히 TV에 대답도 해봤어요. Yes, I think so. That's interesting.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말을 걸면 이상하게 보고, 웃으면 왜 웃냐는 듯 쳐다보고, 혼자 있으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곳.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무에게도 말을 못 거는 곳.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6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웠습니다. 발소리, 급한 목소리들,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저는 일어나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복도에 응급요원들이 있었고 들것이 보였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한 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와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의 방이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었어요. 들것에 누군가 실렸습니다. 하얀 시트가 얼굴까지 덮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직원들은 웃으며 음식을 나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옆 테이블 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자서 관심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304호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직원은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가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개인 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날 오후 304호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강을 비우고 있었어요. 짐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고 벽에 걸렸던 액자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사라져도 여긴 그대로겠구나. 누군가 떠나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곳. 여기선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스템만이 중요했어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근처 문구점에 가서 노트를 샀습니다. 파란색 하드커버 노트였어요. 방으로 돌아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펜을 들었어요. 미국에서의 외로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갔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이방인으로서의 고립.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있었던 작은 연결. 이웃 아주머니와 나눈 미수.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나눈 짧은 인사. 그 다음 페이지에 한국에서의 외로움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만 대화가 없는 곳.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혼자인 느낌.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마음은 텅 빈 곳. 그리고 깨달았어요.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요. 미국에서의 외로움은 물리적인 거였지만 여기서의 외로움은 정서적인 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노인이 원하는 돌봄이란이라고 적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 적었습니다. 깨끗한 방이 아니라 편한 공간. 규칙적인 식사가 아니라 맛있는 한 끼.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며칠 뒤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죠.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꺼냈어요.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1년 좀 넘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좋은데. 뭔가 허전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트를 건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혹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뭔가 적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할머니가 끄덕였어요. 아들이 바빠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5분 안에 끝나죠. 직원들한테 얘기해봤자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만 들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박순자 씨였어요. 처음으로 이곳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뒤 박순자 씨가 다른 분을 데려왔어요. 김영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면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더 외로워요.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노트를 보여드렸더니 김영희 씨도 끄덕였습니다. 저도 써도 될까요? 제가 노트를 건넸어요. 김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여기선 모두 할머니예요. 직원들도 어르신이라고만 하죠. 누군가 영희 하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름.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누군가 우리를 사람으로,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 봐주는 거였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일주일 뒤엔 5명이 됐고, 2주 뒤엔 8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원 구석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외로움, 두려움, 바람들을 나눴습니다. 손주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딸이 전화하면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아무도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죽는 게 무섭지 않은데 혼자 죽는 게 무서워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7월 초, 우리는 정식으로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름은 간단하게 이야기 모임이라고 정했습니다. 프로그램도 규칙도 없었어요. 그저 일주일에 2번 정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죠. 처음엔 조용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이 늘어났어요. 10명, 15명, 20명. 어느 날은 3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관리자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영숙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관리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비공식 모임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냥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문제는요.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시설 규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임 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죠.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 주세요. 불필요한 모임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리자가 손을 들었어요. 다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활동은 시설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모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모임을 중단하래요.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이거라도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여기 있는 걸까? 안전한 시설, 깨끗한 환경,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그게 다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입주민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딸에게 전화했어요. 나 여기 나갈 거야. 딸은 놀랐습니다. 왜요? 엄마, 뭐가 불편하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게 아니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딸이 보기엔 완벽한 곳이었으니까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딸은 몰랐어요. 완벽한 시설이 완벽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요. 엄마, 거기서 나오시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게.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지금도 혼자야.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라고. 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들을 봤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8월 초, 드디어 집을 구했습니다. 신림동의 작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화장실,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재래시장이 보였어요. 짐을 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파란색 노트. 그게 전부였어요. 떠나는 날 아침, 모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연락하고 지내요. 그럼요. 순자 씨, 우리 밖에서 봐요. 찾아뵐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걸린 간판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김이요. 비싼 가격에 걸맞은 시설. 하지만 사람은 없었죠. 문을 열고 나올 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꽉 끼는 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계단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2층까지 짐을 들고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데 1층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짐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들 불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손살에 쳤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아들을 불렀습니다. 20대 청년이 나와서 제 짐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옆집 문이 열렸어요.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날 오후 1층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가져다 줬어요. 냄비는 나중에 주시면 돼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저녁 때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주지라도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그날 밤 작은 방 바닥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릇도 제 것이 아니었고 방은 좁았고 밤에는 시장 쪽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갔어요.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상인들이 소리치고 생선 냄새가 났어요. 실버타운과는 정반대였죠.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얼굴이 낯선데.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에서요. 그래요? 여기 과일 싸요. 많이 사가세요.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요. 반찬 가게 아줌마, 정육점 아저씨, 떡집 할머니. 며칠 안에 다들 제 얼굴을 기억했어요.
어제 산 배추 어땠어요? 다음 주에 돼지고기 세일해요. 손주들 줄 떡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는 손주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박순자 씨가 일주일 뒤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여기 어때요? 좋아요, 순자 씨. 여긴 사람 냄새가 나요. 우리는 작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실버타운처럼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편했습니다. 규칙은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을 때 만났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주고 외로우면 전화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저는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딸이 올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영숙 씨. 제 이름이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 실버타운에선 늘 어르신 아니면 할머니였죠. 하지만 여기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1층 아주머니는 영숙 언니라고 불렀고 시장 과일 가게 아저씨는 영숙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옆집 할머니는 영숙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다른 호칭이었지만 다 제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집은 추웠어요. 단열이 안 돼서 밤에는 이불을 2개나 덮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려면 슬리퍼를 신어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성에가 꼈어요. 실버타운에선 항상 따뜻했죠. 중앙 난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추운 집에서 저는 따뜻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서. 딸이 말했습니다. 딸은 제 집을 둘러봤어요. 좁은 방, 낡은 가구, 삐걱거리는 문,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 하지만 실버타운이 더 안전하고.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얘야, 안전한 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살려면 불편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날 저녁 1층 아주머니가 저녁을 가져다 줬어요. 딸까지 함께 먹으라고 넉넉하게요. 옆집 할머니도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좋은 시설만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괜찮아. 제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도 이제 알았으니까. 딸이 떠나는 날 공항까지 대용을 갔어요. 헤어지기 전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버타운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지금 제 집은 작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요. 시설도 낡았습니다. 벽지는 바래고 싱크대는 삐걱거리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제 옛날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고 들어줘요. 1층 아주머니는 제가 아프면 걱정해줍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얼굴을 기억해줘요. 박순자 씨, 김영희 씨와는 일주일에 2-3번 만나요.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파란색 노트는 이제 세 권째예요. 우리의 외로움, 기쁨, 두려움, 희망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가끔 실버타운에 남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거기 어때요? 나도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줘요. 불편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오고 어떤 분들은 남아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고립될 수도 있다는 거요. 화려한 시설, 완벽한 시스템, 안전한 환경.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요. 노후에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게 제가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급 실버타운을 거쳐 작은 다세대 주택에 정착하며 배운 겁니다. 오늘도 저는 계단을 내려가 시장에 갑니다. 무릎이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영숙 어머니 오늘 사과 싸요 하고 반겨줄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옆집 할머니와 차를 마실 겁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집에서, 불편한 생활 속에서.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분들께,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시설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끗한 방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한 끼예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과의 진짜 연결입니다. 저는 75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게, 사람들과 함께, 불편하지만 자유롭게,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 씨, 저녁 먹으러 와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요. 무릎이 아프지만 웃으며 내려갑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다시 흐릅니다. 이번엔 슬프지 않아요. 따뜻하고 희망찬 선율입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아웃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건 낡은 다세대 주택 계단을 내려가는 최영숙의 뒷모습. 1층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